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살다 뒤늦게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법을 깨닫고 이제는 누군가의 바람처럼 나름 훌륭하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욕심 많고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엔 벌을 받는다고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잘 살길 바라지만 원하는 행복이 다 다른 만큼 잘 사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보처럼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참 한심하죠?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믿음 때문에 뒤통수를 단단히 맞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일로 바닥까지 내려간 제 삶이 지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이걸 두고 뒤통수 맞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참 묘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의 전 시어머니세요. 연세는 많으셨지만 허리도 꼿꼿하시고 흰머리는 싫다고 꼬박꼬박 염색을 빼먹지 않고 하셨던 멋쟁이셨는데요. 지금도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보다 현명하셨던 기억이 가장 먼저 나요. 늘 뉴스와 신문은 빼놓지 않고 보셔서인지 당신 방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유일한 시어머니의 약점은 늦게 낳은 당신의 외동 아들이었고 어지간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시어머니는 다른 건 다 보여도 아들의 속엔 뭐가 들어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당신 아들이 착한 마누라를 얻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셨겠지만 그래서인지 남편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어떡하든 남편과 저의 이혼을 막으려 애를 썼지만 당신의 약점이 당신의 아들인 만큼 아들이 어긋나는 걸 막지 못했고 그래서 그걸 저에게 가장 미안해 하셨는데요. 그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눈 감는 그날까지 저에게 앞으로는 착하게 살지 말고 저를 위해 기꺼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저의 행복을 바라셨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말을 해주는 어른은 처음이었는데요. 왜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가슴이 아팠는지 저는 여전히 시어머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그리움을 담아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조그만 꼬맹이 시절부터 순하다는 말을 늘 듣고 자랐어요. 왜 어딜 가나 잘 울지도 않고 순한 그런 아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아이 중 하나였어요. 어머, 너는 무슨 애기가 주사도 잘 맞니? 다른 애들은 울고 난린데 현정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아이가 너무 순하네요. 네, 저도 큰애가 하도 예민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정이는 자고 일어나도 우는 일이 없어요.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빵빵해도 울지를 않아서 오히려 제가 더 곤란하다니까요. 그래도 밤에 잘 때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애가 하도 예민해서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니까요. 힘드시겠네요. 엄마가 잠을 푹 자야 체력이 회복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현정엄마가 제일 부러워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고 동네에서 가장 부러운 애기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커서도 순한 성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그래서인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양보만 하는 그런 아이였네요. 그렇다 보니 상처받고 싶지 않아 저 스스로 벽을 쌓고 살았어요. 저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호구가 되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급정거한 버스에서 넘어진 제가 남편을 덮치면서 저희 인연이 시작되었죠.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다쳤을까봐 그야말로 전전긍긍했었죠. 저기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괜찮으세요? 구두가 높은데 발목 다치신 거 아니세요? 제가 밀리지 않았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야말로 죄송해요. 남편은 자기야말로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를 더 걱정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나? 저는 그야말로
한눈에 남편의 자상함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아픈 곳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렇게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 30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만난 남편이 저에게는 첫사랑이었죠. 혼자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많지만 서로 같은 마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한 건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정말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남편과 4년을 만났고 남편은 만나는 내내 저에게 자상했고 인물도 호감형이라 저는 점점 남편에게 빠지게 되었어요.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긴 연애 끝에 저는 첫사랑과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점점 남편 중심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남편 위주가 되어갔죠. 그리고 사랑하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애인도 아닌 남편인데 아내인 제가 남편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여겼어요. 그래서인지 그 부분을 시어머니가 참 고마워하셨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마음이 쓰여 몇 번이고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당신은 혼자가 편하시다며 극구 사양을 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불편해서 그러세요? 너도 참 특이하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살기 싫다고 그런다는데? 근데 난 진짜 혼자가 좋아. 진욱이 장가 보내고 이제야 찾은 자유인데 너 나 방해하지 마라. 저는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그러죠. 그럼 언제든 외로우시면 저 부르세요. 아셨죠? 그래, 우리 아들이 엄마 속은 그렇게 썩였어도 배우자 복은 있나 보다. 그렇게 너처럼 착한 여자를 만났지. 그이가 어머니 속을 썩였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저희 그이처럼 착한 사람이 또 어딨다고요. 그래, 그렇게 평생 둘이 좋은 것만 보고 살아. 난 그거면 너한테 바라는 거 없다. 저희 시어머니는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늘 저를 배려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제가 어쩌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을까?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는데 조금 오버해서 다른 의미의 로또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당시 작은 사무실을 다녔던 저에게 동료들은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나 그런 집에 시집을 갔냐며 저를 부러워했는데요. 사실 남편에겐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경제적인 능력이 다른 남자에 비해 부족하다는 거였죠. 저는 살면서 크게 욕심을 내는 편이 아니라서 그건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이라는 게 원래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벌이에 크게 욕심을 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런 생각을 가진 저를 참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고마운 만큼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에게 잘했고요. 그렇다 보니 순진하게도 세상의 다른 부부들은 다 이혼해도 저희 부부만큼은 당연히 100년 해로할 거라 생각했는데 인간이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자만하는 거라고 저는 훗날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들이 변해가는데 그걸 되돌리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건 남편이 결혼 2년 만에 바람이 나면서부터였어요. 영업일을 하는 남편은 원래부터 사람 만나는 일이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점점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출장도 잦아지더니 급기야 제가 건 전화를 통화가 연결될 줄도 모르고 내연녀 달콤한 미래를 나누고 있더군요. 아마 종료 버튼을 통화 버튼으로 착각한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던 두 년놈의 대화에 저는 그만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자기야, 전화 안 받아도 돼? 요즘 너무 우리 대놓고 외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와이프 알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혼하고 은지 너랑 살면 되지. 정말? 자기 정말 그 정도로 나 좋아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이틀에 한 번은 여기서 자고 가잖아. 근데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면 아직 신혼인데? 원래 여자가 맹해. 연애할 때는 순진해서 귀여웠는데
착한 여자 질리더라. 자고로 여자는 우리 은지처럼 밀당도 잘하고 센스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 너는 왜 이제야 나타났어? 빨리 나타났으면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잖아. 으이그, 그러게 누가 먼저 홀랑 결혼하래? 내 인생에 너 같은 여자를 만날지 내가 알았냐? 우리 그러지 말고 결혼하자. 애도 없는데 이혼하는 게 뭐 어렵나? 나야 100번 1000번 환영이지. 충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었던 배우자한테 배신을 당한 상처는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만 그런 건지 다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오해한 거라고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인지 남편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저에게 돌아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질린다며 뻔뻔하게 자기가 먼저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정말 부담스러워서 더는 못 참겠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이미 다 알잖아. 핸드폰 통화 기록 보니까 당신 이미 다 들었던데. 일부러 나 찔리라고 그러는 거야? 뭐? 찔리긴 해? 내 기분이 지금 어떨지 알고 하는 말이야?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네 기분을 왜 알아야 하는데? 알다시피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 없을 때 우리 이만 헤어지자. 뭐라고? 아니, 도대체 내가 자기한테 뭘 어쨌길래 이래? 아니, 바람난 사람이 뭐가 이렇게 당당한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게 결혼한 남자가 할 소리야? 왜? 결혼한 남자는 사랑하면 안 돼? 나도 사람이고 남자야. 끌리는 여자 있으면 당연히 마음 가고 서로 마음 맞으면 사랑하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이만 깔끔하게 갈라서자. 난 이미 마음 정했어. 저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충격을 받아 한동안 멍했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이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빌어먹을 첫사랑이라 그런지 마음이 쉽게 내려놔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을 찾아가 이 사실을 말했고 사위를 믿었던 친정 부모님은 저만큼이나 충격이 컸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데요. 제 소식을 들은 친언니가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은 못해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해야 하지 않냐며 저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이미 커밍아웃을 했으니 숨기는 것도 없다는 듯 제 앞에서 상간녀와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는 등 저를 무시하는데 저도 사람이니 남편 놈의 그런 행동에 다행히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언니 말처럼 하나라도 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집단에는 지문으로 등록해서 괜찮다고 생각했겠지만 자는 남편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핸드폰을 열 수 있었네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낯뜨거운 사진들과 상간녀에게 저질스러운 구애를 하는 남편의 문자를 보게 되었고 먹은 것도 없는데 구역질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더 소름 끼쳤던 건 제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말했던 여행지와 호텔, 펜션 등에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남편놈의 핸드폰 속 증거들을 모두 제 핸드폰에 옮겨놓고 그놈의 핸드폰을 변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첫사랑이라고 주었던 저의 마음도 변기통에 던져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두 사람이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제 핸드폰이 변기통에 있자 남편은 마치 미친 것처럼 길길이 날뛰었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여자의 면상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물론 남편은 꺼릴 것이 없으니 자기 차를 끌고 상간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갔고 저는 남편이 들어간 오피스텔의 호스를 확인한 후 1층에 있는 관리실과 부동산에 들러 남편이 월세로 오피스텔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피스텔을 나가는 걸 확인한 저는 그 여자를 만나러 남편이 낳은 오피스텔로 향했는데요. 남편의 어리고 예쁘장한 상간녀는 제가 올 줄은 몰랐는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랐는데 이내 반반한 얼굴로 저 보란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냉큼 그 여자의 핸드폰을 뺏어서 이번에도 변기통에 던져버렸고 퐁당하는 소리와 함께 빠진 지 핸드폰을 본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단 말이야. 아, 그래?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핸드폰 물어내, 당장. 왜? 너도 네 거 남한테 뺏기니까 열받냐?
뭐야? 당신 지금 당신 남편한테 당한 거 나한테 갚으려고 그러나 본데? 지금 이거 주거침입이야. 주거침입 좋아하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다 확인했어. 여기 내 남편이 계약한 월세더라. 남편이 계약한 오피스텔에 와이프가 오는데 주거침입이라고 누가 그래? 뭐야? 착해 빠져서 등신 같다고 하더니 이 과장님 앞에서 연기했냐? 근데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당신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도움? 솔직히 당신 남편이 지금이라도 나 정리하고 예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잖아. 아니야? 그래서 알고도 등신처럼 이 과장님한테 그렇게 잘했다며. 그럼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빌고 부탁을 해야지. 듣자 하니 이 과장님이 당신 첫 남자라며? 가만히 보니 등신은 내가 아니라 너였구나. 그래. 처음엔 그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 근데 네 둘이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빠지는 게 낫겠다. 첫 남자 지나가는 개나 주려고. 잘 들어 멍멍아. 상간녀 위자료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구역질 나오는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피스텔을 나오면서 제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발발발 떨렸었죠. 제가 태어나 남한테 그렇게 말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처음이었기에 이젠 착해 빠진 등신이 아니라 못돼 처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천성은 변할 수 없는 건지 이혼을 준비하면서 매일 밤을 울면서 보냈네요. 그러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에게 저희의 소식을 들으셨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간다고 말했네요. 착한 며느리 봐서 좋다고 하셨는데 남편과 싸우면서 엉망이 된 집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시어머니 댁으로 넘어갔는데 남편이 저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사실 제가 상간녀를 보고 온 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는 이상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이혼도 못하는 실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단판을 지을 작전 같아 보였는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게 타이르려 해도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진욱이 너,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너랑 결혼한 현정이가 뭐가 되는 건데? 이혼을 하고 싶다고? 에라 이 막대 먹은 놈아. 너 현정이한테 어떻게 보상할 건데? 보상? 내가 왜 그런 걸 해줘요? 막말로 내가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고 잘해줬는데 그럼 그걸로 된 거지. 엄마는 사랑도 없이 이 사람이 제 옆에서 피말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뭐가 어쩌고 어째? 뚫린 입이라고 잘도 떠드는구나. 너 원래 그런 놈이었어? 됐고 너 당장 현정이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현정아, 이런 말팔로인 거 알지만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는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저 사람 말대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평생 얼굴 보고 살 자신도 없고요. 맞죠? 저 여자도 나랑 같은 마음이에요. 그럼 당신 말 나온 김에 오늘 도장 찍고 가라. 내가 서류 다 준비했어. 이놈아,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도대체 어떤 기집애를 만났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사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나는 저 사람 아니고 우리 은지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엄마는 내 엄마면서 왜 자꾸 저 사람 편만 들어요? 뭐야?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랑 저 사람은 인연은 아니었나 봐요. 좋아, 도장 찍을게. 대신 당신도 그 여자도 나한테 위자료는 줘야 할 거야. 그게 내 조건이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착해서 눈물이나 흘릴 줄 알았더니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별 수 없어. 위자료 얼마면 되는데? 누가 들으면 엄청 능력 있는 줄 알겠네. 그 여자 사는 오피스텔도 사금융 대출 받았으면서. 헐씨구,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와, 우리 와이프 능력 있네. 그래, 그거 알면 적당히 불러라.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애틋한 거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원래 이 남자가 이렇게나 얼굴이 두껍고 양심도 없었나? 제가 홀린 것 같은 기분도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시어머니는 극구 도장을 찍으려는 저를 말렸지만 더는 저런 인간과 부부로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그러자 남편 놈은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고이고이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엄마, 저는 볼일 다 끝났으니 이만 갈게요. 나중에 다시 올 거니까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됐다. 누가 너 같은 불효자 얼굴을 본다고 다신 여기 오지 마라.
넌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가 널 잘못 키웠다. 엄마,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엄마 집 아닌 거 아시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명의 돌려주셨잖아요. 그건. 이제 기억나셨어요? 그럼 조만간 새 며느리랑 다시 올 테니 짐 정리 잘하고 계세요. 곧 부동산에서 사람 올 거예요. 제가 이 집 내놨거든요. 뭐야? 너 이놈? 결국 남편놈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놈은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찍어둔 서류 봉투를 가지고 콧노래까지 하며 집을 나갔는데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저야 애도 없고 이혼하면 끝이지만 시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요. 병원에서 겨우 안정을 찾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하셨어요. 어머니, 그만 우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괜찮긴 내가 이 정도인데 네 마음은 오죽했겠니? 차라리 잘됐다. 내 아들 같은 놈은 있고 새 출발해. 넌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이 금방 나타날 게다. 정말 미안하다. 못난 아들을 가진 내 탓을 하렴.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도 저지만 그 사람이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긴 연애와 상반되게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남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이사도 준비했고요. 그놈과 함께하던 모든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동네까지 바꿔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마쳤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한 통 왔어요. 그게 제가 이혼하고 4개월 정도 되어가던 때였는데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가 제 핸드폰에 왔는데 시댁 대문 앞에 버려진 가구들과 함께 시어머니가 추운 겨울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당장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 전 남편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들려오는 건 그놈이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는 안내였죠. 저는 우선 택시를 잡아타고 시어머니가 떨고 있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준비해간 제 옷을 시어머니에게 입혀드리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요. 자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안에 있는 물건을 죄다 밖으로 내다 버렸다. 근데 내 옷이 다 붙박인 자게 있는데 그건 절대 못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핸드폰을 보란듯이 망치로 부셔버리는데 얘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아니 어떻게 지를 낳아준 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 사람 핸드폰 번호도 바꿨는지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작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머님 연세도 있고 이렇게 계시면 큰일 나요. 아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어머니, 아무리 제가 이혼했어도 저는 어머님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정아, 아니 그 썩을 놈은 어째 너같이 착한 애를. 어머니, 그 말은 이제 그만하고요. 저 이제 착한 거 싫어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사한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밖에서 떠셨는지 손과 발에 동상이 다 걸렸더라고요. 제가 다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남편놈은 결국 그 여자와 재혼을 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사는 집을 팔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공실로 만들어야 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재혼을 하면서 자기 부모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기가 막혔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지만 제가 우겨서 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한 마당에 무슨 오지랖이냐며 반대하셨지만 당장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기에 저는 당분간은 제가 모시겠다고 친정에 말했어요. 그로 인해 저도 친정과 싸우게 되었지만 연세도 많고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를 저라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나 봐요. 당신께서 직접 아들이 모든 재산을 뺏고 당신을 길에 버렸다며 당신 아들을 신고했고 경찰은 전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재혼했다는 그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쯤 되면 해외로 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웠고 시어머니에게 그냥 마음 놓고 저와 지내시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도 염치가 있지. 니들 이혼한 마당에 네가 날 왜 모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이 집 그 사람한테 받은 위자료로 마련한 곳이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여기 계실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내 아들이 너한테 어떤 대못을 박았는지 아는데.
어머님 아들이 그랬지 어머님이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혹시 저랑 지내는 거 불편해서 그러세요? 다른 거처 얻어드릴까요? 얘는 내가 왜 네가 불편해? 면목이 없어서 그래. 에이 어머니, 저 어머니 아들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보란듯이 결혼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그 사람 엄마 아니라 제 엄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원래 딸 갖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얘 하는 말 좀 봐. 사돈 알면 뒤로 넘어가겠네. 저희 엄마는 딸이 둘이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속을 썩여서 저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도 저 좀 위해주세요. 저 사실 이혼하고 가슴이 막 저린 게 밤에 잠도 잘 안 오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잠들 때까지 제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날 이후 저는 꽤 오랫동안 시달렸던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했는데 심심하시다며 음식이며 청소며 집안 살림을 다 하셨고 저는 결혼 전보다 더 잘 먹고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사한 동네 주민들은 저와 시어머니를 닮지는 않았지만 모녀 사이로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시어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오래 함께 지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란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연세 때문인지 조금씩 건강이 나빠지셨고 그 일을 겪기 전에는 그래도 정정하셨는데 조금씩 나빠지시더니 3년이 지나자 움직이는 시간보다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느셨어요. 병원에서는 연세가 있으셔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져 어쩔 수 없다고 영양제 주사를 놓아주셨는데 그러는 동안도 시어머니가 찾는 남편의 행방은 계속 찾지 못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부탁이 있다며 이내 오래전부터 생각하셨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계속 여기 있는 건 너한테 못할 짓 같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양로원이나 저렴한 요양원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진욱이 그놈 아무래도 나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심상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양로원이라뇨. 싫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아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니네 부모님이 너 만나러 오지도 못하시고 이건 아니지. 너 이 늙은이를 얼마나 더 염치 없게 만들려고 그래. 이젠 기력도 없어서 집안일도 못하잖아. 내 부탁이다. 그러니 제발. 아무리 부탁이라고 하셔도 저 그 부탁 못 들어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저 착하게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 어머니한테 집안일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들 때문에 저 많이 속상했으니까 그냥 어머님도 제 옆에서 마음 불편해도 참고 계세요. 뭐?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와 마음 편하게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고 또 바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안 간다며 저에게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정말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남편도 나타나지 않는 마당에 시어머니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저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제가 잘한다고 해도 제가 친딸이 될 수 없으니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수록 도리도 모르는 행방이 묘연해진 남편놈을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아무래도 남편놈은 실종되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주소며 카드 사용 등 어떠한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해외 출국한 기록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더는 남편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을 끝으로 전해줬는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또다시 충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의외로 덤덤하게 경찰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된 거 이제 더는 남편을 찾지 말자고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저에게 이제야 줄 것이 있다며 손바닥만한 작고 낡은 지갑을 주시더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집에서 쫓겨나올 때 겨우 챙겨나온 거다. 거기 금고가 있는 은행 주소가 있어. 도장도 있고 내가 벌써 전화는 해놓았으니 가서 네 이름 말하면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금고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망할 그놈은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나나 영감이 그저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 하나 있는 줄 알 텐데 영감이 죽기 전에 내 앞으로 해준 재산이 있다. 자식이 있어도 이렇게 부모를 버리는데 이제라도 이걸 너한테 주마.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뭐라고 이걸 받아요? 그리고 늦게라도 그 사람 알면 그땐 어쩌라고요. 지금까지 아무 대가 없이 날 걷어준 선물이야. 나도 죽기 전에 보답은 해야지. 싫어요. 저 이런 거 없어도 어머님이랑 지내는 거 충분히 보답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내가 그놈을 찾은 건 이것 때문이었어. 그놈이 너한테 이혼도장 찍으라고 할 때 그때 마음 정했다. 이건 아들이 아닌 너한테 줘야겠다고. 근데 그놈이 이걸 알면 또 난리를 칠 테니 최대한 조용히 너한테 넘기고 싶었다. 아가, 이건 내가 너한테 꼭 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사돈한테도. 이제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음이라도 홀가분하게 해주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으시면 날 힘도 나지 않는다고요. 현정아, 난 네가 날 여기 데려왔을 때부터 널 며느리가 아닌 딸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염치 없어서 여기 못 오겠다고 했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계속 있고 싶었다. 사실 지금도 그래. 그래서 내가 가진 걸 너한테 다 줄 테니 내 남은 시간만큼 조금만 더 이 늙은이 옆에 있어 주겠니? 요즘은 자꾸 꿈에 영감이 보이는 게 이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정말 화낼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받아도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착하게 살지 않겠다고 하더니 착해 빠져서는 네 말대로 이젠 착하게 살지 마. 이기적이어야 행복하다면 기꺼이 이기적으로 살아. 내 아들보다 더 잘 살란 말이다. 그게 내가 진짜 너한테 바라는 건데 들어줄 수 있지? 저는 시어머니 말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꼭 약속을 하자며 새끼손가락을 보이셨는데 앙상해진 시어머니의 손가락에 제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와 하루하루 소중하게 행복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바람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행방을 찾을 수 없다던 남편놈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럼 함께 금고가 있는 은행을 갔다 오기만 하자고 하셨고 그렇게 처음으로 VIP 개인 금고가 있는 은행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놈과 내연녀와 거짓말처럼 만났죠. 그리고는 이날만 기다렸다는 듯 남편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끈질기다 끈질겨. 3년이나 아무것도 없길래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잖아요. 이혼한 며느리랑 도대체 어딜 가세요? 여긴 보통 은행이 아닌데. 자기야, 정말이었네. 난 자기가 허풍다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괜히 결혼했다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봤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어도 빈털터리로 내쫓으면 남겨진 재산 찾으러 갈 거라고 했잖아. 너 설마 이것 때문에 숨어서 나 지켜보고 있었냐? 그러니까요. 제 속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아니, 빨리빨리 있는 재산이나 찾으러 가시지. 이혼한 며느리 집에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놈이? 너 그것 때문에 나 엄동설안에 내쫓은 거야? 뭐 급박해야 또 급히 찾으시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게요. 엄마 때문에 헤어지고 3년 동안 저 사람 뒤만 밟았잖아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래? 능력 없으면 심보라도 고쳐먹어야지. 재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남은 빠지고 이제 당신이랑 나 아무 사이 아니잖아. 그리고 저기 은행에 같이 갈 사람도 당신이 아니라 아들인 나야. 엄마, 가세요. 가긴 어딜 가? 너한테 줄 건 단 한 푼도 없어. 썩 꺼져. 시어머니는 역정을 내시고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시고 마셨어요. 가뜩이나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걱정이었는데 저는 119를 불러 근처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죠. 그러자 남편은 타이는 이만 빠지라며 저를 병원 밖으로 내쫓았고 상간녀는 택시나 타고 가라며 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는데 저는 병원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 집에 갈 수 없었고 병원 로비에서 발만 동동거리며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저 혼자는 감당이 되지 않으니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시간이 흘렀을까? 시어머님이 깨어나셨는지 싫다는 남편의 손에 부축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나오셨고 상간녀가 먼저 저를 발견했는지
저에게 다가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여태 안 갔어? 왜? 눈앞에서 재산이 사라지니까 미련이 남았나? 내가 던져준 10,000원으로는 성에 안 차나 봐? 야, 난 재산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만 모시고 가게 해줘. 어차피 니들이 모실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웃겨? 당연히 모시진 않지. 그렇다고 전부인이 네 손에 맡기겠니? 막말로 저 늙은이한테 뭐가 더 있을지 누가 알아? 그때였어요. 병원 문이 열리더니 저희 엄마가 제 앞에서 호기롭게 떠들던 상간녀 머리채를 잡았고 아빠는 전 남편 멱살을 잡았는데 네, 제가 도움을 청한 곳은 바로 저희 친정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다고 뭐라고 하긴 하셨지만 곧이어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니 그래도 모시는 동안 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놈이 나타나서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연락을 드리니 당장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모두 병원에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글쎄 그 연놈이 지내고 있던 곳이 다른 사람 명의이긴 했지만 제가 사는 곳과 아주 가까웠고 3년 동안 거기서 저와 시어머니를 감시하며 지금까지 지냈다는 거 있죠. 세상에 그동안 감시를 받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신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절대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지 않겠다며 은행에 연락해 변호사를 불렀고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위험한 상황에서 내친 점과 그동안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토대로 남편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놈은 그런 게 어디냐며 소송을 벌이겠다고 큰소리쳤는데 결국 전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날로 쇠약해지시는데 법적 절차는 길어지니 제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꼭 버티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당신 재산을 지켜 저에게 꼭 물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었네요. 하루하루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곤욕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시어머니의 재산은 현금 20억과 100평의 땅이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많은 걸 욕심내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과 달랐고 결국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버티셨는데요. 법적으로 당신의 재산이 모두 제 앞으로 넘어오게 되던 날 시어머니는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날 저녁 먼 길을 떠나셨어요. 저에게 선물을 꼭 주고 싶다고 하시더니 어머님 자체가 저에겐 돈보다 더 귀한 선물이었다는 걸 왜 모르셨는지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제 마음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해드린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전하지 못한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던 날 남편놈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며 어머님의 빈소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가 가져야 할 유산을 가로채 갔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 상간녀도 막대한 유산을 받을 줄 알고 남편 옆에 붙어 있었는데 물거품이 되자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놈이 부디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그놈은 다시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놈에게 3년 동안 감시당한 걸 경찰에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접근 금지 신청도 해두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 지금은 친정에 들어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분명 결혼 전 살던 곳이고 친부모님이라 더 편할 텐데 저는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게 아직까지도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은 다시 고스란히 그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데 솔직히 아직은 그걸 꺼냈을 자신이 없네요. 세상에 의미 있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때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아실까요? 저에게 착하게 살지 말고 이기적이라도 기꺼이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를 줬는지요. 제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한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꼭 지킬 거예요. 자신보다 누군가의 행복을 더 간절히 바랬던 적이 있으실까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건 로또보다 더 희박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 그러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비록 전 남편놈에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시어머니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 다시 행복해지고 있는 제 인생이 앞으로 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인연과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